모셨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구형량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1심 구형량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검찰은 뭐 검사 동일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형량 자체가 낮아지거나 바뀌거나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1심하고 같은 구형량, 예상했던 구형량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결과는 문제될 게 없다. 항소심에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 혹시 후보 교체론이나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없다고 보고요. 네. 요 과정을 쭉 보면 성남시장 이재명은 저런 정치인이 있었네 하고 주목하기 시작한 시기였다면 지난번 문재인 후보하고 경선을 했던 안희정 이렇게 3자 경선을 네. 했던 2017년 대선 경선 경기도지사 시절이죠. 그에는 유력한 정치인으로 부각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 출마하고 윤석열 후보한테 석패하고 그 이후의 과정은 그야말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검찰의 엄청난 수사 그리고 엄청난 기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이재명 대표라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고 당대표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훨씬 더 강해지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뭐 천재지변에 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항소심 결과하고는 상관없이 유지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항소심 유죄가 나올 경우 네.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 경우에는 본선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이 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항소심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대법 최종심을 받아야 되느냐 중단해야 되느냐. 네, 바로 이 논쟁으로 논란이, 가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다수가 중단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다수가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재임 중에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미 소추가 시작된 물론 이제 기소를 소추로 보고 기소 이후에 재판까지의 과정을 소추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시작은 기소의 시로 소추는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재임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네. 봐서 이것이 대통령이 되면 대법원 판결은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왜 선거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재판받거나 기소된 후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 후보에게 반대 후보가 공격을 합니다. 뽑아봤자 감옥 간다. 네. 국회의원 돼도 다시 네. 선거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공격을 하는데요. 그런 이제 유사한 상황으로 국민의힘의 캠페인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게 이제 예선에는 민주당 후보되는 과정에서는 저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 이후에 또 본선까지 과정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게 이제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국민들이 그때 여론의 지형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군요. 사실 지금 양쪽 당이 이미 이제 결집을 끝낸 상태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계엄은 계엄이고 선거는 선거다. 네. 그래서 계엄 직후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락을 했고 뭐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 나타났죠. 그래서 그거는 보수가 결집한 거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계엄은 계엄이고 이건 조기 대선이네 탄핵되면. 그래서 결집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의 정서들이 조기 대선이라는 조기 결집 상황에서 또 보수의 결집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이런 이제 두 가지 현상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지지율이 결집되기 전에 대선은 51대 49다. 네, 그렇게 예상하셨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박빙 게임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제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그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양쪽 다 빨간불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지지율이나 보수 결집에 그야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젓 짜는 것처럼 완전히 극우 주장에 편승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탄핵 잘못됐다고는 하지만 사과는 못하고 또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그리고 극우 주장에 편승하고 요게 이제 여기도 50일로 가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공식적으로는 계엄은 잘못됐다고는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잘못됐다고는 하고 했죠. 네. 그러나 왜 잘못됐는지 하고 사과를 국민들에게 뭐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계엄이 잘못됐다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기분 나쁘게 해서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그게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엄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잘못됐는지가 없어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저쪽도 국민의힘도 51대 49에서 51을 점하기 어려운 게 결국은 확장의 한계. 극우로 닫혀버리는 이런 것이 이제 빨간불이고요. 민주당은 여전히 항소심의 결과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그리고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한 반감. 그래서 역시 대선도 51대 49 게임에서 50일을 가져가기 위해선 양쪽이 빨간불 켜진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결국 중도의 문제 또 확장력의 문제 이런 거에 이제 봉착을 하고 그 속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 그다음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런 행보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중도층으로 향하는 어떤 메시지라고 보이는데 효과를 좀 거두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최근에 이제 통합 행보라고 일컬어지는 뭐 김경수 지사 또 네. 박용진 의원 또 뭐 이후에 이제 임종석, 김부겸, 김동연까지 그건 뭐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분들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이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죠. 이분들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선한 정치를 하는 분들이에요. 과거에 이 당내에서 싸우고 네.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고 이러면은요 사생결단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통합하라고 한 분들이 제기하는 방식도 저는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했고 사생결단에서 쪼개지든 망하든 이 정도까지 싸워줘야 되는 게 과거 관행이었고요. 네. 그런데 뭐 이낙연 대표가 결국은 이제 탈당까지 했고 네. 뭐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상 분열의 신호탄을 쏴서 그게 또 결과로 이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뭐 김경수, 김부검 뭐 이런 분들은 정말로 선한 정치를 하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저는 이런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그 통합 행보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중도층 확장을 위한 뭐 우클릭이나 네. 혹은 또 이 통합행보나 이런 것도 결국은 신뢰 문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클릭 했는데 또 뭐 실용주의라고 했는데 또 통합행보를 했는데 잘하고 있다. 저거 맞다. 이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신뢰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죠.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비판을 합니다. 뭐 주 52시간 예외 적용도 한번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가 또 뒤집지 않았느냐 뭐 하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는데 진정성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특히 이제 정책에 있어서 이제 신뢰의 문제 네. 이런 부분이죠. 예전 같으면은 정말 이 정도 얘기하면 뭐 세상이 흔들흔들할 정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DJ 대통령이 또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 행보를 막 그렇게 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대연정 얘기했다가 네. 세상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또 이라크 파병 문제를 놓고 진보에서는 반대, 난리가 났었어요. 저도 그때 국회의원이었지만은 당시 이제 민주당 전신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다 갈라져가지고 파병 안 된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해서 정책 행보, 우클릭 행보는 그 정도로 막 흔들흔들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 민주노총이나 이런 큰 부분에 있어서는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보니까 좀 생활 한 번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왼쪽 길로 갔다 오른쪽 길로 갔다가 하는 과정들이 너무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파장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과거에 비해서 뭐 노무현 대통령 대연정은 예를 들어서 열린우리당이 그야말로 강성투쟁 정당이 돼야 되고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저 야당 인정 안 하겠다 하고 야당 대표 만나지도 않고 저 야당 인정 안 하겠다 하고 야당 대표 만나지도 않고 막 이렇게 했다면 하다가 대연정 얘기했다면 정말로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대연정 얘기했다가 또 뭐 확 바꿔갖고 네. 강성 정권 야당 상대하는 안 하는 정권 이렇게 간다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에 이런 빈번한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신뢰의 문제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은 초기다. 조금 예, 더 지켜봐야 예. 된다. 이 부동산 정책도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유튜브 채널에 좀 가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 벌어서 비싼 집 사는 것 죄악시하지 말자. 그리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세율에 대해서는 손을 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 하면서 지금에 이제 좀 많이 낮아졌잖아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같은 게. 그런 부분을 용인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난번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하고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상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자 자체가 네. 그 산정 방식, 산정 기준 때문에 네.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20몇만에서 한 자릿수 이하 4만 정도로 줄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다주택자 문제에 지금 종부세 부과 대상 혹시 말씀하신 종부세뿐만이 그거 아니고 네네. 일반세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우선 이런 거잖아요. 뭐 설명 간단히 드리면 과표가 올라갔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죠.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 아닌 사람들도 재산세를 많이 네네. 내야 되는. 그런데 이게 적용 기준들을 윤석열 정부 때 낮춰버렸거든요. 낮췄죠.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자도 당연히 줄고 이 다주택자들의 일반 세율 이런 것도 과표가 올라갔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쭉 빠져나가는
이런 분들이 많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세 채였는데 과거 두 채였는데 종부세 대상이었던 사람도 있고 세 채였는데 종부세 대상이었던 사람도 있고 근데 이 화폐가 낮아지니까 두세 채짜리는 싹 빠져나가 버리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문제 제기 안 하거든요. 당사자들 말고는. 주택을 왜 몇 채씩 소유를 하고 심지어는 몇십 채씩 하고 그래서 그거는 문재인 정부를 예를 들면은 다른 부동산 세제하고 다르게 가장 저항이 제로 상태에 있었던 게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인데 네. 이 문제를 왜 건들고 그리고 실제로 한 채 똑똑한 한 채를 투기로 보느냐 마느냐 뭐 이런 네.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는 세정의 원리라든가 또 주거의 수단으로서 부동산을 과하게 소유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발생된 이득인 양도세에 대해서 중과세하고 이제 이전세죠. 그런 것은 저는 국민들 일반적으로는 다주택자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부과하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괜한 것을 하는 거고요. 저는 강한 이건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기준이 낮아지면서 그 대상들이 줄어드니 이거를 다시 올리지 말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럼 난 전 두 가지예요. 이재명 대표의 이 생각은 뭐냐.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이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상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런데 이거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거 다시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을 거면 거론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대표의 정책, 이 대표의 정책적 리더십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조밀해지고 신중해지고 또 깊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이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진술 여쭤보겠습니다. 한 줄 평을 해주시면 어때요? 한 줄 평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우선 이 최후 변론을 들으면서 네. 오히려 처음부터 다시 좀 생각하게 됐어요. 진짜 윤 대통령은 왜 계엄을 했을까? 진짜 망상에 빠져서 부정선거 망상, 그다음에 북한 망상, 뭐 이런 거, 친북 세력, 뭐 이런 망상. 저는 아니라고 이 최후 변론 들은 이후에 아니라고 결론을 냈어요. 대통령은 방어적 자리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 우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이 센 나라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법률의 경계선에 서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으로 공기업 인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합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법률의 경계. 그 공모를 했는데 왜 사전에 그러면은 이 낙점 대상자들을 사전에 뭐 통지를 했느냐부터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막 기소당하고 막 지금 재판받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률의 경계에 쓰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 항상 무슨 일을 하면 이건 나중에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아주 습관적으로 당연히 먼저 검토를 하게 되는 이런 건데요. 윤 대통령은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검사를 그렇게 하고 했던 분인데 이런 우려, 이런 걱정, 이런 경계를 전혀 안 하고 대통령을 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이제 김건희 여사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천에 뭐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요. 이게 내놓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화도 뭐 텔레그램도 여러 개 해서 흔적들을 너무 많이 남겨요. 그래서 법을 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보기엔 한 6개월쯤 지나면 못 모르고 그냥 막 대통령 하다가 이거 나중에 문제될 수 있겠네. 이러다가 1년 지나 2년 지나 하다 보니까 주워 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거를 명태균도 그런 경우고 윤석열 대통령 해명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본인은 뭐 통화한 적도 없고 뭐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거 힘들겠구나. 그래서 저는 계엄이라는 것을 야당이나 그 친북 세력, 그다음에 부정선거 이것 때문에 한다는 이런 망상이 아니고 법적으로 내가 이거 빠져나가기 어렵다. 대통령 이후에 이거 어렵다.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엔 최소한 한 1년 반 후부터 강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방법이 뭐냐. 그래서 계엄이라는 걸 특히 명태균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은 네. 그 자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위법하고 법률에 위배되고 이런 일들을 주워 담기 어려운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표현을 황금폰을 이제 결정적 계기로 그래서 원래 생각해 왔던 이 계엄이 명태균 표현을 계기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총선 전부터 이것이 모의되어진 정황들이 나오고 또 대통령 스스로가 이런 얘기를 꺼냈던 이런 정황들이 총선 전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명태균 표는 나중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법적 우려가 쌓였다.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단이 결국 계엄이고 여기에 동원된 논리가 북한과 부정선거쯤이 아니면 계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그래서 전시와 사변 아니거든요. 그럼 국가 비상사태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 비상사태도요. 원래 계엄 헌법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는 전시사변밖에 없었는데 독재자나 권위주의 정권의 이게 대통령이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계엄 요건을 완화시켜 온 과정이에요. 지금 이 관련 법이나 헌법이. 그래서 원래는 국가 비상사태가 없었는데 전두환 때 국가 비상사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 해석입니다만 이게 불법적인 이런 경계를 뛰어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원된 망상적 논리, 근데 망상이 아닌 유일한 해법, 그 탈줄구 계엄이라는 것의 하나의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의 근거로 저는 부정선거와 친북, 그다음에 종북 이런 것을 끌어들이고 야당의 소위 말해서 입법 독재 이런 것을 그래서 국정하기 어렵다 이런 것은 오히려 하위 개념으로 간 게 아닌가. 수석님의 분석이시군요, 그게.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영향 줄 수 없다고 보고요. 우선은 이제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듣고 계엄 왜 했을까라는 애시당초의 고민과 이런 생각으로 한번 갔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후 변론에서도요. 소위 말해서 우회적인 이제 재판부에게 일종의 이제 선처 내지는 호소 이런 뉘앙스로 기조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 하여튼 부정선거, 야당의 입법 독재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빼고는 안 되는 거죠. 계엄 논리 자체가. 그래서 형사재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로 왔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통합이라든가 사과라든가 반성이라든가 그래서 통사반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 승부수가 계속 그 기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북한의 행위다. 민노총회 이런 거 북한의 지령을 받고 했고 심지어는 이태원 참사까지 이 논리로 최후 변론도 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반성 선처 이런 뉘앙스는 안 되니까 결국은 내가 대통령 다시 복귀하면 잘하겠다 이 얘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재판 과정 쭉 국민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고 저도 봤습니다만 헌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 논리나 또 변호인단의 논리가 정말로 뜨악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국민들이 다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개헌이라든가 뭐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정치 개혁하겠다, 여기에 매진하겠다 이런 게 전혀 소구력이 없고 설득력이 없는 얘기가 앞 논리 때문에 이제 돼버린 거죠. 근데 개헌을 바라보는 시각,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는 정치권에서 이제 개헌에 다 우호적입니다. 국민들도 조금 여론이 변화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이 윤 대통령의 개헌 발언이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거 저는 아닌가요?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누가 하느냐, 누가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개헌은 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 상황에서 국정 운영 못하고 나라 망하겠다 그러면 계엄이 아니고 개헌을 선택을 했어야죠. 그런데 계엄을 했던 사람이에요. 계엄을 했던 사람이 개헌을 한다 그러면 그 설득력이 있겠어요?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고 제안하는 화자가 누구냐? 곧 탄핵될 지도 모르는 최소한 혹은 뭐 저 같은 경우는 100% 탄핵될 대통령이 나 살려주면 개헌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계엄을 했거든요. 계엄의 논리는 이러다 나라 망한다. 국정 운영 못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개헌을 했어야죠. 근데 윤 대통령은 개헌 주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른 현직 대통령처럼 문재인 대통령 빼고는 임기 중에 개헌 얘기하면 틀어막았죠. 그래서 그랬던 사람이 계엄을 하고 개헌을 얘기한다? 이건 전혀 영향이 없고요.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개헌. 동기야 어떻든 국민의힘이 네. 개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탄핵에 집중할 때 그럼 탄핵 결과 나오면은 오히려 개헌 논의를 주도를 해야죠. 이재명 대표가. 왜냐하면 계엄이 계약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관련 법들이. 그래서 다시는 계엄 못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민주공화정의 강화로 연결이 돼서 민주공화정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개헌을 하는 거. 거기에는 뭐 분권이 있고 견제와 감시를 더 강화하는 게 있고 국민기본권의 강화가 있고 이런 것을 오히려 유력한 대선 주자고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주도를 해야죠. 저는 뭐 탄핵에 집중하는 거 좋은데 이제 뭐 좀 있으면 탄핵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헌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딱 주도를 해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그건 엄청난 영향이 있을 거예요. 키를 진 이재명 대표가 움직이면 개헌도요. 그동안은 이렇게 절대 다수 의석이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200석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얘기하면 8석. 그래서 내용적 합의가 잘 안 되더라도 오히려 민주당이 주도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른 뭐 특검 막는 것처럼 똘똘 뭉쳐서 막을 사안들이 아니거든요. 또 먼저 개헌하자고 했고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하면은 저는 개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지금 기회고 의석수다라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수석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3부로 이어집니다.